4단계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24시간 평균 온도를 고려해서 휴식한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단계냐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를 요 단계를 말하거든요. 일모로 이제 그러니까 4시간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까지 온도를 내려놨다가 한 일모로 4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온도를 우리가 올려놓는데 이 과정들이 바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계에 일어나죠. 이때 우리가 충분히 온도를 낮춰갖고 평균 온도를 조절하는 것들이거든요. 보통 평균 16에서 18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토마토 기준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 더 낮게 하려고 해요. 이거 옛날 얘기고요. 온도 변화 속도는 평균 온도 요거는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시간당 1도 정도를 변화시킨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이에요. 시간당 1도씩 변화시키는 원칙이고 온도를 떨어뜨릴 때만 2도 떨어뜨린다는 거 시간당. 그다음 토마토의 경우는 생산점 부분에 500원짜리 동전만큼이 노란색이면은 양은 적절한 것이고요. 그것보다 크면은 호흡이 너무 높은 것이고 그보다 작으면 양이 너무 낮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란색 반점이 보이는데 노란색이 너무 강하면은 이제 이 색깔 보고는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노란색 점이 살짝 튀긴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들이요. 밤 온도가 높으면 호흡이 많아지고 저장약물 소모가 빨라 영양 생성이 활발해진다. 우리가 이제 작물별 이제 온도에 따라 이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시간대별로 간단한 한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일출 2시간 전부터 오전까지 해서 온도가 높으면은 직립하방. 뭐냐면 온도가 토마토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파리가 꽃이 하늘 보고 있는 걸 우리가 직립하방이라고 하거든요. 직립하방이고 절간이 길어지고 엽장이 길어지고 생장점이 약해지고 개화일치가 높아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개화일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생식 영양생장으로 그러니까 생식생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영양생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고요. 온도가 낮으면은 낙시형 화방 이렇게 화방이 꺾어지고요. 절간이 짧아지고 생장점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괴합점이 우천한다. 생장점이 풍성해진다는 얘기는 생장점이 두꺼워진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후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으면 엽장이 짧아지고 그다음에 엽색이 짙어지고 생장점이 약해지고 그래서 생장점이 비약해진다는 얘기는 오래 키울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온도가 낮으면은 엽장이 길어지고 엽색이 옅고 생장점이 풍성해진다. 천연약 같은 경우에 초저녁에 온도가 높으면 일찍 과일이 익어버리고요. 온도가 낮으면은 과일이 커지고 엽장이 길어지고 낙시형 화방이 된다. 그러니까 이 낙시형 화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화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낙시형이 되지만 안 되지만 화방이 살짝 꺾이는 걸 우리가 낙시형 화방이라고 하거든요. 야간에 이제 잎의 온도가 높으면은 잎의 저항력이 달라지고요. 과일이 빨리 익어버리고요. 야간에 온도가 지면 엽색이 짙어진다. 그러니까 엽색이 짙어진다는 얘기는 광합성 양분이 지금 잎에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들은. 그리고 단계에 따른 시간대 차를 보게 되면은 일출을 보게 되면은 이제 1단계, 6단계 보면은 일출 전, 그러니까 6단계로 났어요. 일출 전 2시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쭉 6단계로 나눴고 5단계는 우리가 일출 전 2시간부터 일출 오전 때까지 이제 일출부터 오전 때까지를 이제 하나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 한 11시부터 12시까지, 11시부터 한 2시까지를 낮, 2시부터 4시까지 오후, 일몰 때까지 야간 거고요. 보통 4단계로 가게 되면은 1단계는 똑같이 오전에 11시에도 멈추고요. 그러니까 일출부터 한 10시, 11시까지 시간당 1도씩 올리면서 버티는 거고 낮이 있고요. 낮과 오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시부터 한 3시까지를 같이 가고 3시부터 5시까지 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3단계, 2단계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4단계 정도를 많이 해요. 5단계, 6단계는 잘 안 하고 4단계 정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 뭐예요? 일몰 한두 시간 전부터 한 10시까지 우리가 시간당 1도씩 올리는 걸 목표로 한다. 그 다음에 한 11시부터 한 서너 시까지를 우리가 이제 온도, 평균 온도를 조절하는 데 가고요. 그 다음에 일몰 때 습기 빼주고 야간 온도를 더 떨어뜨려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많이 하고 있고요. 2단계는 말 그대로 이제 낮과 밤으로 가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단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보통 4단계나 3단계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4단계 목표를 보게 되면은 우리 제일 많이 하니까요. 보면은 저 15도로 쭉 17도로 쭉 관리하다가 일출 때 2시간 그러니까 2시간 동안 19도를 맞춰 놓고요. 다시 12시까지 19도로 유지하다가 12시부터 다시 온도를 급격히 상승해서 급격히는 아니죠. 한 2도 높게 한 다음에 다시 일몰 때까지 쭉 가다 일몰부터 일몰 한 2시간 전까지 온도를 우리가 원하는
5도, 16도까지 떨어뜨리고 쭉 가는 방향, 이걸 우리 4단계 관리 목표라고 하는데요. 일평균 온도 18도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광량으로 치면 한 1600, 1500, 1600줄 광량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평균 온도 20도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보다 좀 더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좀 위쪽으로. 여기 21도가 아니라 뭐 23도, 24도 올라갈 거고, 여기 같은 건 19도가 아니라 20도, 21도 올라가겠죠. 좀 더 올라간 방향 갈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이거 보게 되면은 실질 관리예요. 보면은 빨간색이 실질 관리인데 어때요? 천천히 실의 온도를 끝까지 올렸다가 또 떨어뜨릴 때도 천천히 떨어뜨리는 이 관계를 하고요. 우리가 출렁이는 것을 출렁이는 거 싫어한다 했죠. 우리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목표라고 했다. 이렇게 출렁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들. 6단계인데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6단계까지 관리하는 경우는 각기 드물고요.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출 때까지, 그러니까 17도라도 일출 때까지 올린 다음에 다시 1시간 정도로 19도에도 멈춰 있다가 다시 11시까지 또 2도를 올려놓고요. 또 30분 정도 멈춰 있다가 다시 한 단계 온도를 또 올려놨다가 다시 떨어뜨릴 때도 2단계에 걸쳐 떨어뜨린 것들, 이거를 6단계 관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런 그림을 실제로 그릴 수가 없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뒤쪽에 가면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6단계 관리하는 걸 그림을 보여줄 건데, 이렇게는 실제로 불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요걸 멈추고 싶죠. 이게 멈춰질까요? 여기서? 올라가요. 여기서 멈춰질까요? 붙어요. 여기도요. 떨어질 때도 여기가 멈출까요? 계속 떨어져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경우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요 밑에 있던 그림, 저는 요 그림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앞에 그림이 맞춰주겠죠. 요 그림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천천히 올랐다 천천히 떨어뜨린 거예요. 출렁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6단계 관리 저온 관리, 이건 저온기일 때 18도로 관리했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죠. 온도만 조금 낮춰서 관리할 뿐이지 이런 단계별로 관리한다는 건 똑같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출 전 하강인데 보게 되면은 이제 환절기 때 나타나는 것들인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천천히 몇 단계 거쳐서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렸다 하는데요. 이거는 뭐라고 하죠? 일출절 하강, 그러니까 일출을 전에 온도를 떨어뜨리는 단계인데, 이거는 사실은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는 이론적으로만 얘기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평균 온도 18도를 맞추려고 일부러 온도를 떨어뜨린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17도로 갔다 15도로 갔다가 다시 온도를 2도 올려요.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15도로 17도로 가다가 18도로 가는 것보다 1도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2도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들이 연차도 그렇고. 그다음 온도에 따른 과일 반응을 보게 되면은 온도 편차가 크게 되면은 과일의 골이 깊게 고리지는 과일이 생기고요. 그다음 초저녁 온도가 이제 높으면은 그 과일이 뾰족해지는 과일이 생깁니다. 토마토에서는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잎이 반응을 보면 아침 온도가 높으면은 옆장이 길어진다. 잎이 길어진다는 거. 넓어지는 게 잎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고요. 온도 변화가 크면은 잎 가장자리에 굴곡이 생기고요. 오전 중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은 잎 끝이 옆으로 쉬고 잎 뒷면이 노래지고, 그러니까 노르스름해진다는 뜻이고요. 초저녁 온도가 높고 수분이 많으면요, 잎의 가장자리가 노래지고 폐갑 증가 때문에 초저녁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은 옆병이 쉬고요. 잎이 쉬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잎이 뒤틀린다는 얘기예요. 일정 온도 편차가 크면은 잎 형태가 불균일하다. 또 잎의 모양이 원래 이제 길이가 길고 폭이 넓어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폭과 길이가 똑같아진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온도가 급변하면 낙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변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 뭐라고 했어요? 바로 과일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온실을 갖다 거칠게 움직여.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랬죠. 오전에 커튼을 확 열어서 온도가 뚝 떨어지면은 편차가 출렁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과일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흐리노 맑아지게 되면은 이제 행정적 부분의 연맥이 중심으로 잎이 둥글고 약간 환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흐리노 맑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튼 쳐서 천천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시까지 비가 오다가 10시 반에 갑자기 해가 땡땡이 내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팽갑 증가 때문에 이파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커튼을 이용해서 광이 서서히 증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들이요. 동쪽 온도 관리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권장하는 평균 온도나 주요한 편차가 정해져 있지만 환경 상태나 작물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한다. 그 뭐냐면은 평균 온도나 권장하는 평균 온도가 있죠. 작물의 생육에 따라서 있는데 저 주요한 온도 편차도 있어요. 근데 있긴 한데 환경 상태, 작물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식물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과일이 많이 달렸냐, 과일이 없냐에 따라서 편차를 크게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과일이 욕심부려서 토마토의 경우 한 3개 정도만 달아야 되는데 내가 4개나 5개를 달았어요. 그럼 편차를 크게 둬야 돼요? 작게 둬야 돼요? 작게 둬야 되겠죠. DIF가. 반면에 과일이 지금 내가 실수로 해서 뭐 과일을 외국인을 시켰더니 외국인들이 적과를 잘못해서 과일을 갖다가 3개, 4개 달아야 되는데 2개만 달았어. 그럼 편차를 크게 만들어요? 적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것들을. 그래서 방법은 초세 조절표를 기조로 하는데 크게 4가지 방법이 있고요. 극격한 온도 변화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장 강도가 강하고 생식으로 치우쳐 있을 경우 볼게요. 생장 강도는 강해요. 이건 뭐예요? 줄기가 두꺼워야 가늘어요? 두껍다. 잎이 크다. 보통 우리가 생육 초중기거든요. 그러니까 생육이 과일이 얼마 안 자랐을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생육 초중기고요. 순머지가 되고 새로운 경험의 발달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순이 멎을 수도 있어요. 너무 생일을 세면은. 이럴 경우에는 생장 강도를 강하게 만들려면 어때요? 약하게 만들어야 되죠. 나무 줄기를 약하게 만들려면 온도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평균 온도를 높인다는 거죠. 근데 꽃이 너무 많아. 어제도 연락이 왔는데, 부산서 연락이 왔는데요. 꽃이 너무 많대요. 나무 보니까 되게 좋은데 꽃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세력이 좋으니까 온도를 조금 놀리겠죠. 두 번째, 꽃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 편차를 늘려야, DIF를 높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지금보다?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간 온도를 조금 올리면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여기서 야간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편차는 줄어드니까 세력은 약해지고 꽃은 덜 피겠죠. 그래서 DIF를 작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바로 야간 온도를 올리는 방법이 될 거예요. 이것들은. 생장 강도가 강하고 영양생장을 치우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겨울철에 많이 그런데 어때요? 강도가 강하니까 어떻게 온도를 높여야 되겠죠. 지금보다. 그래서 생장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평균 온도를 높여야 된다. 근데 잎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꽃을 피게 하기 위해서 편차는 벌리죠. 그러면은 주간 온도만 올려버리면은 야간 고정시켜버리고 주간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편차는 벌어지고 온도는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편차를 더 극단으로 가시고요. 내가 야간 온도를 15도, 14, 5도로 관리했어요. 그러면은 야간 온도를 13, 4도로 관리하고 주간 온도를 25도 관리했던 걸 30도로 올려버려요. 그러면 내 평균 온도도 올라가고 편차는 더 벌어지죠.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평균 온도를 야간 평균 온도를 14, 15도 했다가 13, 14로 떨어뜨리면 난방비가 5% 이상 절감이 되면서 주간 온도를 30도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평균 온도는 올라가 버리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은 낮 온도만 올릴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낮 온도는 많이 올리고 야간 온도 조금 틀어서 결과적으로는 평균 온도를 올리고 편차는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때? 세력이 좋을 때, 나쁠 때? 생장 강도가 강할 때, 약할 때? 매우 강할 때. 매우 강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화방을 날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매우 강해지지 않게 극단적으로 온도를 올리고 야간에 떨어뜨려서 편차를 벌릴 수도 있죠. 야간 온도 떨어뜨리면 장점이 뭐가 있어요? 난방비를 5% 들어갈 수 있다. 1도 떨어뜨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월, 12월달 난방비가 1,000만 원 들었는데 5%면 얼마요? 50만 원 정도 내가 절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온도를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간만 올리는 뜻은 아니에요. 야간은 조금 떨어뜨리고 주간 더 올리면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우리는 이제 수익성의 목표잖아요. 생산량은 똑같은데 생산 비용을 줄이면 마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할 때
난방비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손쉽거든요. 인건비는 못 줄여요. 왜냐면은 내가 고용 인력이 있어요. 외국인들은 어차피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계속해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 야간온도 떨어뜨리는 거는 내가 바로 그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거든요. 그 다음에 생장 강도가 약하고 생식세가 치우쳐있을 때 요거 언제냐면 6월달, 7월달, 8월달 해가 강할 때 이것들이요. 생장이 불량하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DIF를 평균 온도 떨어뜨리고 평균 온도도 떨어뜨려야 돼요. 생장 강도가 약하니까. 근데 그럼 평균 온도를 떨어뜨리겠죠. 그 다음에 생식생장으로 꽃이 너무 빨리 피니까 어때요? 야간 온도는 유지하고 편차는 줄여야 되겠죠. 요 시기가 언제냐면은 5, 6월 달에 특히 6월 달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생장 강도는 약한데 생식장을 치우치는 경우들.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차광에 햇빛량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차광을 하면 어떻게 주간 온도가 내려가요, 올라가요? 차광하면 내려가겠죠. 내려가고 광량도 줄여주니까 영양 현식에서 영양 ten장으로 우리가 돌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를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평균 온도도 낮출 수가 있겠죠, 이들이요. 요건 이제 앞에 4개 말한 것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요거 돌아다니면은 이거 저희 대학원 랩에서 만든 이 식입니다. 이거 지금 많이 돌아다닐 거 있을 겁니다. 요 표가 소세 조절표가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관리 중에서 습도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광.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온도.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습도.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습도 관련 얘기를 하고. 습도가 중요하긴 한데 습도와 온도 중 뭘 포기해야 돼요? 포기한다고 하면? 습도를 포기한다 했어요. 우리가 순위가 뭐였어요? 광에 비해서 온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알텔 공식 배웠죠? 알텔 공식은 머릿속에 넣고 다니셔야 돼요. 토마토가 됐든 오이가 됐든 파프리가 됐든 간에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딸기도 마찬가지로 벗어나잖아요. 과체류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대응해서 적당히 쓰면 되는데 그러면 습도 관련해서 좀 공부 들어가 볼게요. 습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습도의 목차는 2에 적정 습도, 포화 수준 기압차, 습도 관리, 이틀전 관리, 작물의 결로 1에 관련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습도에 대해서 볼게요. 습도는 공기가 습하고 건조함을 나타내는 걸 습도라고 하는데요. 습도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절대 습도가 있고 상대 습도가 있고 포차가 있어요. 네, 습도 부적분이 있고 이거는 온도에 따라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온도에 따라서 습도는 변할 수 있다.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는데 상대 습도라든가 포차, 습도 부족, 그러니까 무슨 수분 부족분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결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온실의 절대 습도는 여기서 말하는 절대 습도요. 온실에서의 절대 습도는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구역마다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면 상대 습도는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절대 습도는 차이가 없고요. 상대 습도는 차이가 크다고 했어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할 개념이 온실 내에서의 절대 습도는 차이가 없다. 상대 습도와 수분 부족분 같은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이렇게 가지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습도는 이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분 양이죠. 그래서 1kg의 공기 1kg에 물이 얼마큼 들어있느냐인데요. 만약에 1kg의 공기 안에 10g의 물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절대 습도를? 절대 습도 10g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습도 5g은 그 무슨 뜻이에요? 동호야? 여명아? 절대 습도 10g은 1kg 안에 공기 안에 10g의 물이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절대 습도 5g은 1kg의 공기 안에 뭐가 얼마큼 들어있다? 동호? 5g의 물이 들어있는 거죠. 15g이라고 해서 절대 습도 15g 얘기는 1kg의 공기 안에 15g의 물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절대 습도 15g이라고 하는 거예요. 15g이라고 해요. 이것들을. 이게 습도, 그러니까 이거는 온도가 변해도 절대 습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물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건조 공기 1kg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우리가 절대 습도라고 한다. 그래서 절대 습도는 온실 안에 차이가 크다 없다? 차이가 크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은 뭘로 관리해요? 습도로 관리할 때? 절대 습도로 관리해요? 상대 습도로 관리해요? 절대 습도로 관리하죠. 왜? 결로점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절대 습도이기 때문에 온실에서는.
상대습도 볼게요. 상대습도라는 거는 이제 실제,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증기, 그러니까 수증,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실제로 공기가 물이 얼만큼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습도라고 상대습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화 수증기가 14.7g인데 실제 수증기가 14.7g이에요. 그럼 습도가 몇 퍼센트? 상대습도 몇 프로? 14.7g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14.7g의 물이 들어있어. 그래서 상대습도 몇 프로예요? 100%죠. 100%. 근데 상대습도가 내가 물이 14.7g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13.2g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10%가 적은 거죠. 그럼 우리가 상대습도를 90%라고 해요. 그러면은 14.7g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7.35g이에요. 몇 퍼센트의 상대습도? 50%니까 50%죠. 50%. 그러니까 절대습도로는 7.35g인데 상대습도는 어떻게 돼요? 50%가 되죠. 그러면은 이거 온도가 20도일 때요. 근데 10도씨가 되면은 포화 수증기가 7.6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kg의 공기 안에 10도씨의 공기는 1kg 안에 7.6g의 물만 갖고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실제 수증기량이 7.6g이면은 상대습도는 100%죠. 근데 여기서 볼게요. 포화 수증기, 그러니까 20도씨에서의 상대습도 90%와 10도씨에서의 상대습도 100%가 있으면은 절대습도는 누가 높은 거예요? 아니죠. 볼게요. 20도씨에 14.7g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14.2g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습도가 90%야. 근데 10도씨는 7.6kg밖에 물이 못 들어가. 그러니까 7.6kg가 들어가 있으니까 상대습도는 100%예요. 그럼 절대습도는 누가 높아요? 20도씨면서 13.2g 된 게 절대습도는 높죠. 훨씬 높죠. 그래서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온도가 높잖아요. 온도가 높아버리면은 상대 습도는 낮을 수 있는데 절대 습도는 높을 수 있다. 맞죠? 20도씨에서 상대 습도가 7. 몇 퍼센트? 50, 그러니까 볼게요. 20g이에요. 20도씨에서 14.7g 포화 습도인데 물이 상대 습도가 절대 습도가 7.35g이면은 상대 습도가 50%잖아요. 그럼 건조한 거죠, 우리가 볼 때. 근데 10도씨로 가면 어때요? 7.35g이 되면은 상대 습도가 9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물의 양으로는 분명히 절대 습도는 얘가 높은데 절대 습도는 높을 수 있는데 상대 습도는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습도라는 거는 뭐에 의해 움직여요? 온도에 따라서 상대 습도는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 온도에 따라서 공기가 갖고 있는 물의 양이 따라 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면 우리가 온실에서 이제 운영할 때 뭐에서 자제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 습도에서 결정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도씨, 그러니까 물이요. 상대 습도가 90% 13.2g이잖아요. 근데 얘는 10도씨 같은 경우는 90%면은 6.9g, 그러니까 6.9g이에요. 물이 거의 배 차이가 나죠. 에너지가 누가 높아요? 물이 많을수록 수증기가 많을수록 공기 에너지가 높아져야 약해져요. 높아져야 낮아져요. 높아지죠. 여름철에는요. 온실 안의 공기는 상대 습도는 낮을지 몰라도 에너지는 얼마큼이다? 많이 갖고 있어요. 왜 많이 갖고 있어요? 절대 습도는 많으니까. 이 절대 습도는. 그러니까 절대 습도란 건 뭐냐? 온도가 높을수록 절대 습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습도가 50%라 하더라도 100%인 절대 습도보다 물은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다. 하나 예를 이렇게 들 수 있는 게 비가 와요. 지금 한 5월, 지금 4월이죠. 비가 오고 있어요. 한낮에. 그래서 창을 열어놨어요. 비가 오면 외부 습도가 몇 퍼센트예요? 거의 100%죠. 온실 내부 습도도 어떻게 될까요? 거의 100%예요. 근데 문을 열어두면은 온실 안이 건조해져요? 습해져요? 건조해져요. 왜 건조해질까요? 온실 내부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내가 외부도 90%, 내부도 90%면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절대 습도가 누가 높아요? 안에가 높죠?
그럼 안에 공기 1입방미터의 공기 안에 물의 양은 많으니까 바깥에 상대적으로 건조한 공기가 섞어버리면은 온실 안에가 어떻게 돼요? 건조해지죠. 그래서 비 오는 날 집안을 건조하게 만들려면 문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제가 집에서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싸우는 게 아니라 요즘은 안 써. 그냥 제가 참고 있어.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문 닫아라. 저는 문을 열어라고, 머릿속에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애엄마는 맨날 하는 얘기가 비 오는데 문 열어놓으면 집안이 습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야, 비 오는 날은 문을 열어놔야 건조해져. 왜? 바로 절대습도의 개념이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문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열어야 되죠. 그러니까 비가 들어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을 열어서 최대한 환기를 시켜야 되거든. 그래야 안에가 건조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습도와 상대습도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외부의 공기가 습도가 높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이 절대습도는 낮은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마철에도 문을 열어도 환기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온실 내부의 절대습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흙을 바깥으로 파헤쳐야 된다. 상대습도는 그렇다는 얘기 보면은 10도씨하고 20도하고 차이가 크죠. 보면은 크죠. 그래서 왜 그러냐 볼게요. 20도씨에서 30도, 34도씨가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부피가 달라져요. 어떻게 부피가 달라지냐? 1kg의 공기가 20도씨에는 0.4, 0.84 입방미터였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0.88 입방미터로 바뀌죠. 1kg의 공기 부피가 어때요? 커지죠. 팽창한다는 얘기거든요. 동일한 무게인데. 또 절대습도가 똑같을 때 말이에요. 예를 7g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1kg 안에 7g이 들어있는데 몇 퍼센트 팽창했어요? 한 5% 팽창했죠. 6%, 7% 팽창했어요. 그럼 어때? 7%만큼 습도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7g의 물이 더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럼 습도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내려가죠. 내려가는 거 똑같은 물이 있는데 오히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15도씨에서 90%였으면은 열을 넣어서 25도씨로 가면요. 상대습도 50% 바뀌어요. 왜요? 상대잖아요. 그러니까 25도가 되면은 물을 갖고 있을 능력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같은 입방미터에? 늘어나죠. 늘어난다는 그 입방미터에 물을 못 채웠으니까 50%밖에 못 채웠다고 똑같아요. 15도씨에서는 동일한 절대습도로 90%의 물을 채웠는데 25도씨가 되면은 50%밖에 못 채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습도 계산으로 더 건조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3, 4, 5월 달에 낮에 있잖아요. 3월 달은 좀 들었고 4, 5월, 6월 달에 9월까지 온실의 문을 한낮에 있잖아요. 한낮에 온실의 습도가 50%를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30도가 넘어가 버리니까 온실의 습도가 50%가 넘어가지 않아요. 네. 왜냐? 바로 절대 습도는 늘어날 수 있어도 상대 습도가 떨어지는 거다. 그다음 또 하나가 공기는 물은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고 했어요. 가벼우니까 문 열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보니까 온도가 15도에서 90%인데 25도로 올라가도 상대 습도는 40% 낮아지는데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창을 열어놓으면은 우리가 비 오는 날 밖에 따뜻해요, 안에가 따뜻해? 집안이 따뜻하죠. 그럼 집안이 따뜻하니까 당연히 집안이 같은 상대 습도일 때 건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일수록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에너지가 들어가면 수증기가 많이 움직이므로 수증기가 더 존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긴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낮아지므로 수증기양 그대로 있어도 절대습도 그대로 있어도 절대습도는 변화가 없는데 상대 습도는 떨어진다. 이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다. 또 하나가 이제 수분 부족분이라는 걸 배워요. 뭐냐면 수분 부족분은 우리가 이제 온실의 건조합을 판단하는 것 중에서 수분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상대 습도랑 약간 같으면서도 직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수분 부족분이에요. 뭐냐? 상대 습도 50%냐 50%라고 하면은 감이 잘 안 와요. 뭐냐면은 20도씨에서 50%와 30도씨에 50%가 있어요. 누가 더 식물한테 피해를 줄까요? 누가 식물의 건조함을 느낄까요? 똑같은 조건이, 똑같은 식물이 활력을 갖고 있다면 10도씨에서의 상대습도 50%와 20도씨에서 50%는 분명히 20도씨에서 50%가 식물이 더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50%라는 건 우리가 표현이 안 돼요. 식물이 얼만큼 스트레스를 받을지에는 표현이 안 되는데 바로 그때 수분 부족부라는 걸 표현해요. 이때는 이제 그램으로 따지는데 입방미터당 그램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입방미터의 공기당 얼만큼의 수분이 부족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볼게요. 그러면 수증기 양차를 볼게요. 14.7g인데 14.7g 그 수증기 차가 없죠. 0이죠.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요. 14.7g인데 14.2g이에요. 그러면 1.5g이 모자라죠. 1.5g이 모자라요. 근데 여기 그러면 상대 습도는 90%가 되는데 1.67이라고 써 있죠. 왜 1.5g인데 습도 부족분은 1.67로 돼 있을까요? 절대 습도는 kg당 g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kg의 공기는 보통 1.2 입방미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2를 곱하죠. 그러면은 대충 1.67이 나와요. 1.67g이 모자라요? 그럼 볼게요. 여기 볼게요. 그러면은 10도씨인데 7.6g이에요. 그러면은 6.9니까 수증기 양차는 0.7이 나고 습도는 90%인데 여기다가 1.2를 곱하면은 0.88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얘는 1.67이고 얘는 0.88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1입방미터의 공기 중에 식물이 증산을 해서 1.67만큼을 더 증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0.88만큼을 더 증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식물이 누가 더 증산을 많이 해요? 얘하고. 얘가 증산을 더 할 수가 있죠. 1.67g의 공간이 있으니까. 얘는 0.88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산을 더 이상 못할 거예요. 이것들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습도가 90% 똑같다 하더라도 상대 습도는 똑같이 90%인데 실제로 식물이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은 얘는 1.67g만큼 증산할 수 있고 얘는 0.88g만큼을 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식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거죠. 이것들이요. 증산할 여력이 생긴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절대 습도는 이제 퍼센티지 개념이고 우리가 수분 부족분은 그램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절대 습도, 상대 습도, 그 다음에 뭐 수분 부족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단위가 다른 건 뭐예요? 상대 습도는 다르죠. 얘는 퍼센트잖아요. 나머지는 그램인데. 그렇죠? VPD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베퍼 프레셔 디피시티라는 이제 개념인데 디퍼런스하고 디피시티가 달라요. 얘가 디퍼런스는 따로 계산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이 디피시티는 디퍼런스는 요거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디퍼런스 개념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VPD 베퍼 프레셔 디피시티라고 하는데 이건 포차의 개념인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 수증기압차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크게 수분 부족분하고 그래 큰 차이를 보이지는 크게 뭐 차별을 할 수는 없고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포차는 작물이 공기 중에 배출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인 거고요. 값이 클수록 건조한 것을 의미하고 작물이 증산을 하면 기공저항이 0.14kg보다 커야 된다. 상대 습도 절대 습도의 포차를 모르여가요 온실을 제어한다고 했는데 VPD와 HD과의 사이를 보게 되면은 HD에다가 0.14를 곱하면 우리가 VPD라고 얘기를 해요. 킬로파스칼로 표시가 되고요. 그러면은 14.7g인데 만약에 5.8g이 들어있어요. 상대 습도가 40%죠. 포차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얼마 구해야 돼요? 0.14를 구하면은 습도가 이제 수분 부족분이 이제 10.0이죠. 10.0에다가 0.14를 곱하면 0.14가 되고 수분 부족은 10g이 나오죠. 요게 보시게 되면은 10도씨인데 7.6g이고 5.7이면요. 상대 습도가 75%예요. 0.3이고 그러면은 2.1g이 나오죠. 그러면 2.1에다가 0.14를 곱하면 0.323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포차하고 수분 부족분은 일종의 같아요. 단위만 다를 뿐이지. 같이 움직이는 해가인데요. 이거는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포차하고 HD 값은 VPD하고 HD 값은 이제 같다고 얘기하는데 킬로파스칼 단위만 다를 뿐이고요. 지금은 이 VPD보다는 HD 값쓰고 요새는 VPD를 갖다가 베퍼 프레셔 디피시티가 아니라 디퍼런스 개념을 쓰고 있어요. 지금 특히 온실 현장에서는 아직도 예를 들어 아직도 대학에서는 디피시티 개념을 쓰는데 현장 그러니까 컨설턴트나 재배사들에서는 디퍼런스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그 디퍼런스가 어떤 차이인지는 제가 요거를 보니까 저기 짧게 한 뭐죠? 몇 페이지 만들어 다시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보세요. 얘가 지금 상대 습도가 이제 14.7하고 5.8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1.2를 곱하면은 이제 10.2가 10이 되고 그래서 베퍼 프레셔 디피시티와 포차는 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VPD 값과 이제 수분 부족분을 얘기를 할 때 다습이라는 거는
포차가 0.35, 0.28 kPa 이하, 낮에는 0.8, 0.35, 밤에 0.28. 그 다음에 수분 부족분은 낮에는 2.5, 밤에는 2.0 이하. 그러니까 뭐냐면은 2.0 이하이면은 우리가 이제 다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이 넘어가면은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낮에는 2.5g 이상을 우리가 다습하다 얘기해요. 적정은 우리가 이제 3.5g 이상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차는 0.4에서 0.7. 그 다음에 이제 10g이 넘어가면 건조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요한 적정은 0.1로 1g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HD 값하고 VPD 값을 좀 무시해요. 요즘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HD 값이 10g 이하인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10이 다 넘어가요. 왜냐? 우리나라는 낮에 무지하게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날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HD 값은 15, 18, 20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건조. 그러니까 낮에는 HD 값이 10이 넘어가고 밤에는 어떨까요? 문 닫으면 2가 넘을까요? 2가 안 될까요? 2가 안 돼요. 1에서 2 사이가 대부분이요. 왜? HD 값을 높이려면은 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환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연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HD 값을 보통 1에서 2 사이 묶어놔요. 실제로는. 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g 이하면서 다습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에서 2 사이를 유지하고요. 낮에는 10이 아니라 15, 20까지도 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차의 중요성은 이제 VPD 중요성은요. 실제로 작물이 증산하는 데는 상대 습도보다는 작물이 공기 중으로 수분을 방출하는 포차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똑같은 상대 습도라 하더라도 온도에 따라 편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 15도씨인데 상대 습도가 80%예요. 30도씨인데 80%예요. 포화 수증기가 27.2, 10.6이고요. 얘는 21.6이고 실제 수증기가 21.6, 실제 습도는 8.5g, 포차가 2.1, 얘는 5.6. 그러면은 여기서 볼게요. 15도씨에서 80%는 습도가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조금 낮죠. 포차가 2.1밖에 안 나오죠. 근데 30도씨에서 80%는 5.6g이죠, 물이. 절대 습도가 5.6g 정도가 모질라죠.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높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이거 보면은 높아져야 돼요. 온도가 낮아지면 습도가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습도가 얘가 볼 때는 한 70%가 적당할 것 같아요. 지금 15도씨에다. 근데 너무 높죠. 반면에 30도가 되니까 어때요? 80% 습도가 좋아요, 나빠요? 좋죠. 30도씨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낮에 온실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요, 보통? 지금도? 30도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습도를 되게 좋아요. 습도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한낮의 습도를 80%를 유지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50% 맞추기도 어려워요.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래요? 온도를 왜 그러냐면은 온도를 우리가 원하는 28도, 25도, 30도를 맞추기 위해서 창을 열다 보니까 온실의 습도가 50% 이하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를 지키라고 했죠. 온도를 맞추고 나서 습도를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실의 온도를 30도 이상 안 하려고 내가 환기를 시키다 보니까 온실의 습도는 50% 이하로 떨어지더라. 그러면 어떻게 포차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80%대 27.2g이잖아요. 그러면 볼게요. 21.2잖아요. 만약에 내가 습도가 50%면 어떻게 돼요? 13.1g이더라니까 이 포차가 13.1에다가 1.1을 곱하면은 한 14에서 15가 나오죠. 15가. HD 값 15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온실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움직여요. HD 값이, 그러니까 포차가, 그러니까 HD 값이 15 이하, 10 이하에 있는 온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뭐 15 이상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요 말씀드리지만 거의 다 계속 올라간다 이것들이요. 포차의 중요성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건고 온도 30도씨하고요. 포화 습도 27.1을 볼게요. 건고 온도 이게 이제 사이클로메트 차트라고 하는데 사이클로메트 차트 지난번에 보셨죠? 사이클로메트 차트가 되면은 건고 온도 30도씨에서 건고 온도 30도씨가 되고요. 포화 습도가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오면은 7.2g이 되죠. 근데 건고 온도 15도가 되면은 15도에서는 몇 도예요? 11.7g의 물을 갖고 올 수가 있죠. 물 차이가 거의 2배가 넘어가, 2배 반이 되죠.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상대 습도를 80% 볼게요. 27.2g에서의 80%를 여기 80%쭉 따라 올라가면 여기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약 21.6g 정도가 있고 여기 5.6g 차이가 나는 반면에요. 15도씨에서 80%가 되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80%가 되면은 8.5g이 되고 스포차는 2.1g의 차이가 난다. 이 차이가 2.1 곱하기 그다음 1.1을 해야 입방미터로 고쳐지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습도가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만약 20도가 내가 30도가 되면은 80%가 되면은 편차가 5g밖에 차이 안 나는데 만약에 30도씨에서 습도가 쭉 올라가서 40%가 됐다. 그럼 10.6g하고 27.2g이 되면 어떻게 해요? 17.2g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만한 공간이 있는데 17점에다 1.1로 곱하면 20g이 넘어갈 거예요. 그럼 17.2g이 1입방미터의 공기 안에 20g의 공간이 비어 있어. 식물이 증산해서 20g을 토해내야 돼. 또 얼마나 물을 세게 땡기는 거죠, 공기가. 공기가 굉장히 건조하니까 물을 많이 뺏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증산이 같은 에너지에서 훨씬 많이 되겠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그 환경제어 작년에 배울 때 생각나시는 게 작년에 한번 리바인드 해보세요. 제가 식물이 증산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광량. 그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습도. 습도에서 말하는 이 습도는 어떤 습도를 말해요? 상대 습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바로 HD값 또는 절대 습도를 얘기해요. 뭐예요 이게? 수분 부족을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같은 습도에서 볼게요. 여기서 습도가 만약에 40%가 되면은 30도인데 40%가 돼요. 40%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10.6g이에요. 포화 습도가 되면 얼마예요? 27.2g이죠. 그러면 공간에 17g의 물이 들어갈 수 있고 곱하기 1.하면 20g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햇빛이 이렇게 들이쳐서 에너지를 내가 공급을 했는데 공간도 비어있어. 그럼 어떻게 돼? 물을 막 퍼서 내보내겠죠. 근데 햇빛을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습도가 80%에서 21.6g이야. 그래서 5g밖에 없어. 그럼 어때요? 공기에서 땡기는 힘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지겠죠. 아까 20g보다는. 그럼 어때요? 물을 덜 뺏기겠죠. 그래서 뜨거울수록 습도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러면 광이 셀수록 습도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습도가 높아야 물을 덜 뺏기겠죠. 해가 강할수록 습도가 높아야 되는데 현실은 어때요? 반대로 되죠. 반대예요, 반대. 겨울에는 약광기 때는 습도가 높아요. 내가 충분히 습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강광기 때는 어때요? 뭘 지켜야 된다 해서 우리가 온도를 지켜요, 습도를 지켜요? 강광기 때는 온도 지키고 습도로 가죠. 이거 어때요? 강광기 때 막 800와트, 900와트, 1000와트 내려오니까 문을 다 열어놓고 있어야 온실 안에가 30도가 좀 넘어. 닫아두면 어때요? 40도가 넘어가.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 그런데 온도 높죠, 아직까지도. 열어놔도 높은데 습은 증발하자마자 빠져나가고 그나마 있는 것들도 온도가 높다 보니까 절대 습도가 높아져서 어떻게 돼요? HD 값이 크게 증가하죠. 올해 습도를 높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어때야 돼요? 습도가 높은 게 유리하다. 이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적정 습도를 보게 되면은 이 뭐죠? 요 안에 사이클로메트 차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적정한 습도를 우리가 측정해놓은 거예요. 대충 이거 정해놓은 건데 포차는 절대 습도의 작용되므로 작물의 생육이 좋은 상태는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적정 상대 습도가 높아지고 보세요. 여본이 15도인 경우에는 적정 상대 습도 몇 %예요? 55에서 75%. 그다음에 20도에서는 얼마예요? 70에서 80%. 3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85에서 90%. 실제로는 어때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85에서 90%.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요. 습도를 올리자 정도만 생각해야 되지 적정 습도를 만들자는 건 사실상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여름철에는요. 관광기 때는 안개 분무기로 물을 수증기를 쏴주기도 하고 좀 제가 하는 것도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바닥에다가 물을 뿌려주라고 합니다. 바닥에다가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주라고요. 왜요?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수경 재배한 사람들은 바닥에서 스프링클러 뿌려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흙이 자갈 깔아놓거나 모래 깔아놓은 사람들 풀어놓으면은 온실력 그러니까 훨씬까지는 아니고 습도가 조금 올라가요. 5% 10% 정도 올라가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목표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온실은 한낮에 몇 도예요? 25도에서 35도가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표를 얼마 잡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항상 목표를 잡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온실의 습도가 일반적으로 4, 5, 6, 7, 8, 9월까지 한낮에 80%가 넘었으면 좋겠다. 80에서 85%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수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온실의 습도를 올렸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은. 밤에는 어때요? 밤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습도를 떨어뜨릴까 얘기하는데요. 일단 문을 열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온실의 온도가 문 열어놔도 20도가 넘어요. 한낮에는. 열어놔도 20도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80%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습도를 올리려고요. 일단 창을 열기 시작하면 습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습도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최대한 올리자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본과 이제 습도에 따라서 이제 포차 및 최적 습도를 볼게요. 여기가 여본이에요. 여본을 보게 되면은 여본이 20도일 때 습도가 상대 습도가 얼마예요? 여기 파란 게 좋은 거거든요. 20도일 때 80%, 75%, 70%. 여본이 26도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80에서 85%.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아요. 25도 정도 되면은 요즘 같은 날 한낮에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에서의 여본이 한 25도 정도 나오고 23에서 25도. 그러면은 23에서 25도라는 얘기는 요 사이잖아요. 요 사이를 이렇게 하면은 75에서 85%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습도는 온도 더합니다. 그다음 습도를 맞추려고 광을 줄이면 안 된다. 뭐냐면은 광과 온도를 맞춘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 습도를 맞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습도는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 목표를 맞출 수는 없고요. 최대한 어떻게 습도를 올릴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개 부분 계시죠. 칩고가 6.6m가 넘어가면은 안개를 거의 1년 내내 써요. 왜 그럴까요? 겨울에도 써요. 안개를. 왜 쓸까요? 여기 볼게요. 겨울에 한낮 정도 몇 도 올라가요? 20도에서 22도거든요. 볼게요. 70에서 80% 사이죠. 겨울에 한낮에 70에서 80% 나올까요? 안 나와요. 60%, 50% 나와. 50% 여기. 그러니까 어때요? 겨울에도 쓸 수 있죠. 안개 분기를. 칩고가 높다면. 칩고가 높다면 쓸 수 있죠. 칩고가 낮은 사람은 겨울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내려앉아요. 수증기가 신발에 내려앉기 때문에 쓰고 한 여름에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개 분기를 쓸 때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거의 4개를 내내 쓸 수 있어요. 거의 이 두 표를 보면. 그래서 방향성은 있죠. 뭐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따라 올라간다. 이게 왜 올라간다? 바로 절대습도에 그랬어요. 절대습도와 수분 부족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습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증산작용은 광합성 이표 온도 조절과 영양분수 분배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적정한 수증기 합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 상대 습도는 55에서 80% 정도이며 이보다 건조하거나 거습하면 좋지 않다. 습도는 병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습도가 높아질수록 결로 위험이 높아진다. 제가 써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습도가 높아질수록 결로 위험이 높아진다. 그런데 이 적정 수증기 합차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 밤에도 못 맞추고 밤에는 너무 습해서 못 맞추고 여름에 낮에는 너무 건조해서 못 맞추고. 근데 밤에는 맞출 수 있죠. 밤에는 맞출 수 있는데 왜 못 맞출까요? 우리가 밤에 적정 습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왜 못 맞출까요?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적정 습도를 맞추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 생각해보죠. 야, 돈을 에너지를 투입한 만큼 습도를 맞춰서 내가 그만큼 생산성을 올릴 거에 대한 거는 별개 문제예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에너지 값이 많이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야간 습도를 거의 90%까지 유지시켜요. 지금은 에너지 비용 때문에 많이 가요. 에너지를 온실을 갖다가 80%까지 떨어뜨리려면은 에너지 비용이 지금보다 10%, 그러니까 90%하고 80%가 있으면 90%보다 90%가 80% 습도보다 에너지 비용이 15% 정도가 절약이 되거든요. 엄청난 큰 차이예요, 이거는. 유럽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야간 습도를 올리는 거하고 있고 우리는 옛날부터 올렸고 우리는 왜 올렸을까 옛날부터? 유럽은 추우면 영하 1, 2도인데 우리는 추우면 영하 15도거든요. 우리가 내부 습도를 85% 맞추려고 하면요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부터 90% 맞췄던 거예요. 워낙 추우니까 이것들.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은 지금도 자료에 보면은 온실내 야간 적정 습도가 85%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걸 맞출 수가 있나요? 그걸 85%를 영하 10도, 15도인 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습도와 생육에 와서 이제 과습할 때 문제를 좀 볼게요. 과습할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장마철 때 그런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로가 많이 생길 때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꽃가루가 뭉쳐서 수정이 안 되거나 변형과가 생긴다, 기형과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꽃가루가 뭉친다. 우리가 이제 오이는 이제 수정을 안 하지만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하거든요. 이때 꽃가루가 뭉치게 되면은 수정이 안 된다. 이거 첫 번째. 그때 이거는 야간 습도가 높을 때도 생겨요. 그러니까 겨울철 때 야간 습도가 높아서 꽃가루가 뭉치게 되면은 그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증산이 잘 안 되므로 양수분해 흡수가 적고 과합성 흡수가 낮다.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증산이 안 된다고 했죠. 증산을 통해서 뭐가 움직여요?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올라가고 특히 칼슘과 붕소는 증산을 통해서만 이동이 되는데 증산을 멈추게 되면 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생식생장이 잘 안 된다. 습하게 되면은 생식생장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영양탄생이 강한 이유가 광이 없죠. 두 번째가 바로 습도가 높아서 그래요. 습도가 높으면은 습도가 낮으면은 생식으로 가요. 습도가 높으면 영양으로 가고요. 그다음 꽃색이 옅은 노라이고 이거는 이제 영양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꽃받침이 뒤로 접혀지지 않는다. 이것도 영양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꽃받침이 뒤로 접혀야 되거든요. 토마토는 잎이 작고 잎에 칼슘 부족이 나타난다. 왜 칼슘 부족이 나타나요? 증산을 못했으니까 칼슘 부족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증산을 못하니까 생산량이 줄어들죠. 증산을 해야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도 적게 하고 양분의 이동도 안 돼서 그렇고요. 보면 곰팡이병이 잦다. 습도가 높을 경우에 곰팡이병도 결로도 잘 생기고요. 난방비가 많이 된다. 건조할 경우에는 작물에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공을 닫게 되고요. 기공을 닫게 되면은 세포가 이제 광합성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잎생장이 불량해지고 증산도 안 되고 광합성도 잘 안 된다는 거고요. 습도가 낮으면 꽃가루가 말라서 죽어요. 그러니까 꽃가루가 젖어도 발화가 안 되는데 말라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꽃가루가 수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본 건조 시기에도 호르몬 처리라고요. 토마토나 토마토에서 그 다음에 약반기에도 그러니까 건조한 습한 시절에도 우리가 호르몬 처리를 해요.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가 촉발시키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온실은 벌 수정이 잘 되고요. 환경이 불량한 온실은 벌 수정이 잘 안 돼요. 딸기도 그렇고. 그럼 뭐 해야 돼요? 환경이 좋은 온실은 벌로 수정이 잘 되고 환경이 나쁜 온실은 뭘로 수정해요? 그러면 사람이 직접 호르몬으로 뿌리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축구가 6.5m, 7m짜리 유리 온실들은 겨울에도 벌을 잘 쓸 수가 있는데 세도나 농산에 있는 키가 작은 단독 온실에서는 환경이 불량해지면은 벌 수정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잠깐 쉬었다가 지금 이제 딱 5분 하셨다가 3시에 시작하고요. 3시에 40분에 끝낼게요. 예.